사람들은 결혼이 행복의 끝이라 말하지만 은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이 배신으로 끝났을 때 그녀는 삶의 이유를 잃을 뻔했지만 뱃속 아이의 존재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34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정우 씨를 만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는데 첫인상부터 그는 너무도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진 부족한 점까지도 사랑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이죠. 결혼 후에는 정말 꿈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우 씨는 집안의 건설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늘 바빴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를 사랑으로 감싸줬어요. 그는 항상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드라마에 나올 법한 화려함을 자랑했어요. 가구 하나하나가 명품이었고 계절마다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익숙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런 생활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이게 결혼한 사람의 평범한 삶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들만 봐도 행복이 절로 느껴질 정도로 좋았어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정우 씨는 분명 바빴지만 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늘 저를 바라보며 넌 내가 가진 가장 큰 행운이야 라고 말했으니까요. 결혼 초반엔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면 변하는 게 많다라며 농담처럼 경고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둘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정우 씨는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저를 놀라게 해주는 이벤트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우리 결혼기념일에 저희가 처음 만난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저만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는 늘 너는 내가 평생 노력해서라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야 라고 말했죠. 저는 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집안일도 스스로 다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은희, 내 남편이 정말 복받은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뿌듯했어요. 저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강한 팀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자랑하던 완벽함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아픈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을 준비하며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건 제 일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던 중 눈에 들어온 한 기사로 인해 제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거기엔 정우 씨가 다른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배경은 호텔 로비 같았고 그들은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그저 단순히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다시 확대해서 봤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분명 제 남편, 정우 씨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기사에는 그녀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 대형 금융그룹 회장의 딸.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공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우리 집안에서도 가끔 들었던 이름이 있거든요. 시부모님이 가끔 유진 씨는 참 똑똑하고 야무지더라. 젊은 나이에 벌써 회사 일을 잘 챙긴다니 대단하지 않니? 라고 칭찬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진이 정우 씨와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언론이 왜곡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기사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유진 씨와 함께 여러 번 목격되었고 그 관계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식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기사 아래에는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이 몇 장 더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졌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나 와 있는 겁니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는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제게 이 소식을 전하려는 듯 했어요. 은희야, 괜찮아? 이 기사 봤어? 정우 씨가 진짜 저랬어. 라는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평소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겠지만 그 순간에는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고 나는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기사를 본 그날 밤, 저는 정우 씨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10시쯤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를 보니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우 씨, 이거 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며 물었어요. 그는 잠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이런 건 그냥 기자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의 태연한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유진 씨랑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 기자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며 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말해요. 사실이죠. 유진 씨랑 무슨 관계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냥 일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사를 본 후 저는 유진 씨가 운영하는 SNS 계정과 여러 정보를 찾아봤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건 명백했어요. 그럼 이 사진들은요? 왜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호텔 로비인데 단순한 일로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결국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아. 유진이랑 만나고 있어? 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워. 파산 직전이야. 유진이네 그룹에서 투자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게 아니면 끝이야.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서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유진 씨랑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유진이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려면 유진이와 가까워지는 게 필요했어. 그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에게 준 사랑과 헌신이 결국 이렇게 계산적인 결점 아래 묻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시간과 마음은 뭐였는데요? 당신에게 내가 뭐였죠?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당신의 배경에 불과했던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돌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혼 생활의 끝을 떠올렸어요. 그가 했던 모든 약속과 말들이 거짓말 같았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의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나한테 사랑이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에게 사랑은 그냥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감정에 불과했나 봐요.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으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상처주고 그것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며 제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지 못했어요. 모든 게 바뀌어 버린 것 같았고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꺼냈던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무겁고 복잡했지만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우 씨가 저를 배신했더라도 시부모님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분이 왔구나. 무슨 일이야? 그 순간만큼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분위기를 잡으려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조급했어요. 결국 저는 정우 씨와 유진 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차가워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셨어요. 은희야, 그 일은 내가 이해해야 해. 정우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봤니? 우리 집안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아?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제 아픔을 이해해 달라고 한 건데 돌아온 대답은 이해하라는 말뿐이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저를 배제하고 유진 씨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유진 씨는 우리 집안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 오히려 내가 나서서 정우를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의 대화는 사실상 일방적이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내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유부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마지막에 덧붙였던 한마디였어요. 차라리 너희가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정우에게는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시댁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제가 기대했던 공감과 위로는커녕 저를 방해물로 여기는 듯한 태도만 확인했으니까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달아리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의 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데도 그날은 마치 낯선 곳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와도 가슴속의 답답함을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이 가족 안에서 계속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랑이 나 혼자만의 것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 할까? 시댁과의 만남은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신호였어요. 이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건 이제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고 그마저도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죠. 그들의 삶에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결혼할 때 우리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던 그 순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때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온통 후회와 슬픔뿐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치고 상처받는 제 자신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정우와 함께했던 집을 떠올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 결혼을 끝내는 게 맞을까? 정말로 여기에 희망이 없는 걸까? 하지만 매번 같은 답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미 이 관계에서 혼자가 된 지 오래였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요. 그날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날씨는 맞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고 텅 비어 있었어요. 서류를 건네받은 직원이 잘 생각하셨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정우와 함께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법원에서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고 저는 그가 최소한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주길 바랐지만 그건 그저 제 기대일 뿐이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상황에 따른 가식이었을까? 하지만 그 답을 구하려 애쓰는 것조차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정우 씨,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느낀 모든 배신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동안 제가 살았던 집을 떠올렸어요. 그 집은 우리의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떠나온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였어요. 짐을 싸던 날,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우리의 첫 번째 기념일에 함께 산 화분, 신혼여행에서 사온 작은 장식품들, 그리고 결혼사진이 걸려있던 벽까지.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웃음 속에서 저는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비록 아프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으니까요. 짐을 들고 문을 나설 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들겠다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것도 그와 함께했던 꿈을 내려놓는 것도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희미하게 남아 희망을 느꼈어요.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해 줄 것 같았어요. 제발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마다 어딘가 몸이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요즘 마음이 워낙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을 찾게 되었죠.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니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요? 라는 질문이 입에서 절로 나왔어요. 의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막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하려던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들은 말을 다시 곱씹어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껴졌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저를 위로해줬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정우에게도 시댁에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부산으로 이사를 결정한 건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서울에선 모든 것이 너무 가까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친구들의 안부 전화, 심지어 동네 슈퍼에 가는 것조차도 마음이 불편했죠.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상황을 흥미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땐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도심의 복잡함 대신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소박한 시장의 풍경이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바다를 가까이에서 본 건 꽤 오랜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살기로 한 곳은 바다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였고 저녁이 되면 바람에 실려오는 짭짤한 냄새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혼자 짐을 풀고 밤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시장을 돌아다니는 일들이 왠지 낯설고 서글프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저만의 작은 루틴이 되었고 그 시간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부부였는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손님들이 건네는 짧은 인사와 미소에서 작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근처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수업 준비를 하느라 바쁘신 했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밝아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방 한쪽에 아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 넣었어요. 아기 옷을 접으며 혼자 상상했어요. 이 옷을 입고 옷을 넣는 어떤 모습일까? 그 상상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문득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도 무거워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기 태동을 느낄 때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어요. 엄마가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그렇게 뱃속 아기에게 말을 걸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주말엔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을 했어요. 부산의 바다는 서울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매기 소리와 모래사장의 차가운 감촉이 저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산책 중 만난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며 곧 엄마가 되시나 봐요. 축하드려요 라고 말했을 땐 정말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조금씩 관계를 쌓아가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낯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김치를 나눠주시며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라고 걱정해줄 때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부산에서의 생활은 제게 천천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줬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곧 태어날 아기를 품에 안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임신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 매일이 낯설고 불안했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소한 움직임조차 힘들어졌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걱정과 두려움이었어요.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제 머릿속을 맴돌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어. 내가 이 아이의 모든 세상이 될 거야. 이런 다짐이 있을 때마다 제 안에 힘이 조금씩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아침이면 바다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날려주는 것 같았어요. 파도의 리듬에 맞춰 걸음을 옮기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어느새 잦아들고 대신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아가, 여기 바다 소리 들리니? 이 소리가 너한테도 들렸으면 좋겠다. 엄마는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 집에 돌아와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임신 초기부터 시작한 작은 취미였는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됐어요. 특히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나도 아이와 함께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작은 화분은 저와 아이의 삶을 닮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부터는 아이를 위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문장들 뿐이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바닷가를 다녀왔어. 너도 바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점점 길어지고 더 많은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나중에 아이가 자라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아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모든 날이 평온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몸이 너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느껴진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러다 또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낄 때면 그 작은 태동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너는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마운 존재야. 엄마가 힘낼게. 그렇게 아이에게 말을 걸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는 점점 더 큰 희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물론 여전히 모든 게 두렵고 불확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제게 준 용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임신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작은 아기 옷을 정리하며 상상했어요. 이 옷을 입고 웃을 너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 세상에 와준다는 사실만으로 엄마는 이미 행복하단다. 그 상상만으로도 제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도현이가 세상에 나온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기다렸던 만남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병실에 도착해서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제가 느낀 고통은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겪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간호사가 곧이에요. 힘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힘을 모아 아기를 세상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도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절로 흘렀어요. 그 소리는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간호사가 제 품에 도현이를 안겨줬을 때 그의 작고 부드러운 손가락과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품고 있었는지. 도현이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제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한순간에 잊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현이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게. 그 약속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제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도현이를 옆에 눕혀놓고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정말로 무너졌을지도 몰라. 고마워. 내 곁에 와줘서. 그런 생각을 하며 손을 잡아보니 그의 온기가 제 손바닥을 통해 심장 깊숙이 전해졌어요. 도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밤낮이 없었어요. 도현이가 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울음을 달래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달아주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쌓였어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완벽히 적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도현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마치 새삼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 작은 미소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미소는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어요. 도현이가 크면서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사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작은 장난감을 하나 더 사기 위해 몇 주 동안 아껴 써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웃음소리와 건강한 모습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도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날이 올까 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너에게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줄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도현이가 제 삶에 들어온 이후 제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제게 고통의 끝을 알려준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어줬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주기 위해 그리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도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도현이를 키우며 몇 년이 지나고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도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의 첫걸음, 첫말, 첫 웃음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고민 작업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밤에 도현이가 잠들고 나면 작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작업을 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쑥스럽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관심에 용기를 얻어 동네 작은 가게를 하나 열게 되었어요. 바다와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은 아담한 구미품 가게였는데 제겐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 이상의 의미였어요. 이곳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며 만난 동네 사람들은 참 따뜻했어요. 근처 카페 주인은 늘 저를 응원해줬고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간단한 반찬을 건네며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들의 사소한 친절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도현이도 이 가게를 좋아했어요. 가끔씩 가게에 와서 제 옆에서 작은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넜어요. 어느 날 도현이가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뭘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을 하며 제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과 가능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에 대한 원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려졌어요. 점호와의 일도 그로 인해 겪었던 아픔도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도현이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도현아, 세상에는 가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 아픔에 멈춰 있을지 아니면 그걸 넘어설지.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분명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가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작은 손님들이 늘어나고 제 물건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람은 도현이가 점점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 도현이를 안아주고 그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이 제게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항상 말해요. 인생은 가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그걸 증명했잖아. 그렇게 저는 도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